그러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할 인물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저희는 대학 교육 내 과도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평가제는 OECD 가입 국가 중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기이한 평가제도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대학 교육 내에서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지난 시간 동안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상대평가제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가와 해당 국가의 학생들을 통해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 3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평가제는 교육의 본질과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입니다. 국립국어원은 교육을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지 일정 분수 안에 들도록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평가제는 한정된 인원의 선발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육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의 경우 중장기 발전 계획인 성균비전 2020에서 경쟁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성취 중심의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취라는 교육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비교 집단 내 서열에 따라 성적을 매기는 상대평가제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제가 훨씬 더 적합한 그리고 바람직한 평가 방법입니다. 둘째, 절대평가제는 협동과 상생이 넘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제는 집단 내 등수와 상관없이 각자의 학업 성취도가 성적의 기준이 되는 만큼 타 학생과 경쟁하거나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 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 김상미 사무국장은 글쓰기 1, 2와 시민교육교과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경쟁에 기반하는 상대평가보다 협력정신의 기초를 둔 절대평가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타인의 성장이 곧 자신의 퇴보로 이어지는 상대평가제 안에서는 절대평가제보다 훨씬 더 기대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여러 대학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이를 통해 절대평가제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절대평가제는 너무 낭만적이라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지만 이미 여러 유명 대학들에서 절대평가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가 마냥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글쓰기 수업을 절대평가제로 전면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기초 교과목도 전면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위대 등 여러 대학에서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안암 캠퍼스에서 2017년 기준 전체 교육 과목의 66.7%를 절대평가 과목으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연세의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 전 교육과정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한 후에 2018년 의사국가고시에서 응시자 122명 중 120명이 합격,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8%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120명의 평균 점수는 전체 합격자 평균 점수보다도 15점이 높은 301.18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별 점수에서도 절대평가 도입 이전 65에서 82점이던 점수가 절대평가제 도입 이후 80에서 90점대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평가제 도입 이후에 학생들이 경쟁의 부담을 덜고 여유가 생긴 만큼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논문 계획을 제출하게 하였고 괜찮은 논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해준 결과 4년 동안 학생들이 758편에 달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중 학생들이 제1저자로 쓴 SCI급 논문도 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전혀 비현실적이거나 효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효용성 또한 증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최선봉에서 선진교육 문화를 이끌어야 할 대학 교육이 이미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합리성까지 증명되고 있는 절대평가제를 두고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상대평가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에 반대하시면 있겠습니다. 저희 후기 시간 네, 이상. 네, 반대신 네, 시작하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언제부터 상대평가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지금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도인지 여쭤봤습니다. 2002년 서울대학교가 교양대학부터 도입한 이후부터 저희 많은 학교들에 통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만 유독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 서울대에서 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대학교에서 상대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대평가제의 단점이 하나하나 부작용들이 모두 드러나서 지금 불맞다고 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동안 한 번도 대학들이 절대평가로의 전환이라는 상대평가 폐지에 대한 방안이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었습니다. 상대평가가 폐지되지 않고 한양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도입도 하고 상대평가 폐지로 나아가려고 한 게 알고 계시겠죠? 네. 이것들이 다시 상대평가로 전환된 것은 시도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세의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연세의대는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연세대학교도 2010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절대평가를 폐지하고 상대평가로 돌아온 걸로 저희가 자료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평가로에 다시 돌아온 걸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가깝게 대학마다 어느 대학은 절대평가를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은 상대평가를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은 절대평가를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와 그르대, 서울대 네. 대학 예시 있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소재의 대학교 중에 어느 학교도 전적인 어느 한 평가 방식을 학칙으로 내세우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마다 다르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는 학칙에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4년 새로운 성장이 미인에 오면서 그 원칙을 폐기하고 절대평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취임사에서 밝힌 것으로 저희는 조사했습니다.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평가가 원칙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밝혔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60%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66.8%인데 66.8%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상대평가를 폐지한 것은 아니. 반대쪽 첫 번째 토론자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쪽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서 잘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잘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 도구, 즉 학습 활동의 결과를 진단하는 평가 도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평가는 수렴화된 기준으로 엄밀한 개인차 분별이 가능하여 선발과 분류에 있어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서울대가 상대평가를 교양 과목에 도입하면서 주요 대학의 상대평가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기업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힌 데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함에 따라서 상대평가는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평가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로 가장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대학 평가에서, 즉 대학 교육의 평가에서 상대평가의 효력과 가치를 말씀드리고 이를 계속 유지하며 상대평가의 폐지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상대평가가 현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평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그 변화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려대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두었지만 학부에서 지정한 교과목, 전공 과목이나 선택교양 교과목은 상대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서유대, 성균관대는 계속해서 상대평가 원칙 하에 일부 과목에만 극락제 혹은 절대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도 교수 자율평가제를 1년간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대평가가 가진 이점과 상대평가 폐지로 인해 혼란된 야기된 혼란들을 대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한 학교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한양대와 연세대, 의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했다가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까지 시행했던 한양대 절대평가를 시행했던 한양대의 경우 본과대학을 제외한 전 단과대 전공 과목과 영어 과목을 상대평가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연세대 역시 절대평가를 시행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학점 취득을 위해 경쟁적으로 치마 과목을 수강하고 수업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다시 기존의 상대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상대평가를 폐지했다가 다시 상대평가를 채택한 이 한양대와 연세대의 사례가 바로 우리 대학교의 평가에 있어서 아직 상대평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실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평가는 신뢰있는 평가 방법으로 선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 동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9.9%로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실제로 학점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이유는 실제로 지난해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어학 연수나 자격증보다도 졸업 평점, 즉 학점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에게 학점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장학금 부여, 대학원 진학 등에 있어서도 학점이 얼마나 대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2010년대 들어서 아파트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것도 기업들이 학점이 부풀려져서 평가 자료를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입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같이 높은 학점을 가진 지원자 사이에서 절대평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상태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믿고 대학생들을 쓰겠습니까?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발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학 교육에 더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평가의 기능 중 외제적 동기 유발에서 오는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학자들은 외제적 동기는 내재적 동기보다 좋은 동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지나친 경쟁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 A 교수, 본명을 밝히지 않은 고려대 A 교수는 현실적으로 상대평가를 도입해야 학생들의 경쟁심이 유발돼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동기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성, 또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2006년 호소대 유아교육과 손은현 교수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외제적 동기는 직접적으로 창의성과 국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심리적 요인을 4개로 했을 때만 국적 관계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대 교육학과 박병기 교수님 역시 외제 동기 중에서도 동일시 조절처럼 즉 타인이 나도 잘하네, 나도 저 사람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동일시 조절처럼 자율성이 높은 동기나 혹은 건설적으로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준다면 외제적 동기 또한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평가 폐지를 부르짖고 또 절대평가의 일부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속가상간 태우는 격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토론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인론 초반부에서 상대평가제는 선발과 분류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상대평가제는 선발하고 분류하고 분별하는 데 적합한
최적화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의 토론 주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교육 내에서의 상대평가를 폐지해야 된다. 대학 입시 혹은 대학 졸업 이후 기업의 입사가 아니라 대학 교육 이내에서의 평가 방식을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의 목적이 과연 선발과 분리입니까? 물론 일부 장학생이나 교환학생 같은 특권 같은 경우 또는 복지 혜택 같은 경우 모든 학생에게 분배하기엔 자본의 제한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례를 위해 대학교 전체 교육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문제를 속수의 사례라고 감히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해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취업, 즉 대학 교육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굉장히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취업 얘기하셨는데 취업에서 절대평가제가 갖는 단점으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계속해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 네. 청년실업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4년제 대학의 학점 인플레를 분석한 결과 김상국 교육부 장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8년 4월 대학정보 공식 분석 결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6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졸업성적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인 졸업생도 9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평가제에서 대두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평가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예전 2002년 이전처럼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까 예를 들었던 고려대학교의 경우 영적 총장의 동력에 따라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절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안암 캠퍼스 기준 절대평가 경쟁률 61.5%고요. 그런데 고려대에서 이렇게 절대평가제를 66.5%로 도입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고려대 교무팀 관계자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간의 학점을 분석한 결과 절대평가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격한 학점 상승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평가제 역시 학교마다 그 기준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이따 이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엄격한 자체, 그 기준을 가지고 강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A학점, 즉 학업에 있어서 5차 성취를 하는 친구 이상 받았습니다. 산상체 두 번째 토론자 인문이 시간이 5분입니다. 2000년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대학 평가 항목에 성적 공부의 적절성 항목을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절대평가제가 폐지되고 상대평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평가 자율성을 무시하고 기업의 편의를 우선한 처사였습니다.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나 오늘날 상대평가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통해 실패한 성적평가 제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상대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상대평가제는 필요 이상의 경쟁을 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함께 배우는 친구라는 뜻으로 학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학점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상대평가제 안에서 학생들은 옆에 앉은 사람을 함께 공부하는, 함께 배우는 친구가 아닌 좋은 학점을 위해 밟고 올라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온라인 취업부터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8%가 교내 학생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학점 경쟁이 치열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대신문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60.7%가 열심히 공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이렇게 상대평가제는 제한된 좋은 학점이라는 이유로 인해 필요 이상의 경쟁을 유발하며 이는 곧 학생들을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학습태도 양상과 학습 피로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 상대평가제는 도입 목적과는 달리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도로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절대평가제에서 나타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육부가 지난 4월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과 2014년 6월 졸업한 4년제 대학 졸업생은 90%가 B격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 A격점 이상을 받은 졸업생도 33.9%로 나타났습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학점 신뢰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학점으로는 지원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타 부정만 남고 있는 상대평가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상대평가제는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최우선시되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는 창조적 지식, 융복학적 사고가 중요한 자산인데요.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 분별을 위해 단편적이고 지력적인 지식전달과 확인에 치중하는 상대평가제는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기르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경제본질에 따르면 대학생 중 97.4%가 창의성이 매우 특별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스스로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10.38%에 불과했습니다. 임철일 한국교육공학회장은 대학 교육지 197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동, 의사소통 등을 키우려면 그 무엇보다 선택평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데를 기르기 위해선 경쟁 1번도의 상대평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교육의 본질 제도와도 맞지 않지만 학점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상대평가제는 대학 교육 안에서는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상대평가제의 폐지는 대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노구입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대쪽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심을 읽겠습니다. 반대쪽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심을 읽겠습니다. 저희 수기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네, 찬성 시간입니다. 수기 종료하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쪽 첫 번째 토론자의 반대심을 읽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우선 두 번째 이론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삼아 주신 것들 중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경쟁을 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국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나서 수업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동국대는 절대평가 시행 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인용해서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대평가를 유지했을 때 학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것이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 1위로 요즘 무엇을 꼽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신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무엇이라고 하셨죠? 학점 등급과 단계 적응에서 보면 단계 적응이 1이고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의 2위가 학업 적응 아닙니까? 학업 적응이 아니라 단계 적응이었습니다. 1위가 관계 적응이고 2위가 학업 적응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학점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적응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관계 적응도 학업 적응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스트레스는 학업 적응, 네. 학생들의 관계 적응이 많다고 해서 학업 적응에 의한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분명히 관계 적응과 학업 적응이 분명히 항목으로 나눠져 있죠.
응답 항에서 나눠줬죠? 네, 알겠습니다. 관계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잘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협동 교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대평가를 유지했을 때 교수님들께서 협동하는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협동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신환 한국외대 교수는 이제는 누가 누구보다 대학의 학점 절대평가적 교육 움직임에 대해서 절정한 비난을 펼쳤습니다. 그 네, 이유는 누가 잘하느냐, 학교 시대에 맞아서 개인 네. 경제보다 창의력이나 점수를 맞추는 데 집중한다. 네. 교수의 협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평가 방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수 개인의 자율적인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협동학습, 교수학습 강조에서의 협동은 교수 개인의 자율성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세상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죠.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의 자율성에 대해서 네,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상대평가 세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아니라 교수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의 이름이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반대측 두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주장을 보충하고 찬성 측 입론에 대한 저희 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두 번째 입론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쟁심리 조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 학생평가센터 오해영 교수가 4월 27일 대학생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학생들이 불안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73% 관계 적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적응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24.7%만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대학생들이 학업보다는 관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심리 유발이 학생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평가가 성취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점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대평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점을 강제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상명대학교 전공과목 성적평가 분보 자료만 보아도 관현학과의 경우 4.0 이상 A 학점 비율이 1학기 33.3%에서 2학기 24.4%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의 경우에도 A 학점 비율이 24.8%로부터 2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교수의 판단으로 학생이 일정 성취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율에 맞춰서 점수를 주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저희 팀은 상대평가 폐지가 야기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발표한 동국대학교 교양학부 최경춘 교수의 성적 부여 방식에 따른 변화 양상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패스올 페일로 성적을 부여하는 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대평가가 해소한다고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에서 PF 체제에서는 패스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집중도가 주차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결석 기준을 학생들이 악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상대평가 체제로 변화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도 수업 현장에서 정서적인 변화 양성 및 학습 성과를 느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집중도가 향상되었으며 중간 기말고사와 과제에 대한 질적 평가로 성적평가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결석 및 지각 평균 횟수가 크게는 1회, 적게는 0.8회까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상대평가 제도가 다른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는 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평가제가 확산된 이유가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기업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학점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기업에서 요구했고 그 기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상대평가로 나타났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상대평가에 대한 비중의 우려를 대학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상대평가가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현행 상대평가는 각 대학이 물면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최적의 평가 방법으로 신뢰받고 있는 만큼 저희 팀은 상대평가 폐지를 반대하며 이상으로 반대측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대신을 듣겠습니다. 저희 소개 시간을 갖습니다. 찬성측의 시선입니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까 아까 PF에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얘기하신 거 맞습니까? 아까 절대평가에 대해서 아까 예에 대해서 PF에 네 대한 맞습니다. PF 네.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PF 같은 그런 절대평가제뿐만 아니라 성취 방법은 ABC로 절대한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라 ABC 그거에 대한 성취 기준을 각각 정해서 꼭 PF 두 가지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성취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억지로 선택했다 물면 결정학비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학들이 네. 그런데 저희가 보상 AEC 논문에 따르면 그 대학들이 선택학과제로 도입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에 대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유래된 개수로 AT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염재호 총장의 공약에 따라 2015학년부터 2학기부터 절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2017학년도 강한 피커스 기준 절대평가 강점률이 56%에 이르렀습니다. 절대평가의 강점으로 지적되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교우대 고유팀 관계자에 대해서 봤는데 평택한 학점 상승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절대평가제로 대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대답은 안 들으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학점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고 했던 부분 인정하십니까? 학점 인플레이션이 상대평가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려대에서는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제의 단점으로 쓰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절대평가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학점 상승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절대평가제로 인플레이션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네, 끝났습니다. 다들 첫 번째 토론자였나요? 네. 첫 번째 토론자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명대학교 학우분들이 계신데 다들 문현호 실장님의 문자 받아보실 겁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문현호 실장님께서 대학생들, 상명대학생들의 취업 걱정하시면서 늘 문자 돌리고 계시죠. 이런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참여해달라. 매일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문자 돌리십니다.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어디에서 조사를 했건 간에 또 대학생 몇 명이 조사를 했건 간에 늘 1위는 취업 스트레스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점, 즉 취업이 학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첫 번째 인문에서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말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과연 학점의 눈치를 안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학 교육에서의 목적, 창의성과 활동치 개발한다는 그 목적, 저희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회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대학 안에서 창의성과 협동심을 잘 키워나가서 사회에 선보인다면 물론 좋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이죠, 좋고. 그러나 당장 취업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매겨진 학점 믿을 수 없다, 뽑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한 실제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도 동국대, 또 한양대, 연세대 계속해서 상대평가를 폐지했다가 절대평가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상대평가를 택할 수밖에 없던 학교들 사례를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물론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우리가 지금 현실 처해 있는 문제가 취업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에서의 상대평가가 다수인 지금 대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들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죠. 이렇게 취업이 지금 중요한 사회에서 저희는 상대평가 폐지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토론자 마지막 답변 마치겠습니다. 찬성층 첫 번째 토론자의 전반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2주 동안 이 대회를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온 게 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상명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가장 큰 가르침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교에 왔던 그 2012년도에 이미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아름다운 말은 너무 낡은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2018년도 18학번 분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요즘까지도 그 현상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대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이 그러하다. 기업이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한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공개할까 하는데 낙관의 논리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고 희망의 논리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오히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와서 가르침을 추구하는지, 교수님들이 왜 강단에 서서 저희에게 강의해 주시는지, 대학교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적인 존재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절대평가적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가능하다는 희망의 논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영역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보다 적합한 방식은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산업시대에 걸맞는 경쟁적인 인재가 아니라 4차 산업 이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는 절대평가제 하에서만 보다 효율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 네, 반대쪽 주기시답니다. 혹시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 반박이 있겠습니다. 네,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했다는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연세대 의대의 경우에는 학점이 상대평가로 나타나는 학점이 없다 보니 다른 병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제도에서 부여하는 장학금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찬성 측에서 주장한 사례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는 어느 곳도 상대평가가 폐지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상대평가가 폐지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개선, 보수할 방도를 찾아야 되지 무턱대고 폐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방이라는 반박을 끝으로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집 두 번째 토론자 반박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입니다. 네. 아까 전에 상대평가제를 폐지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상대평가제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는 상대평가제를 기반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혼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점점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 적응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이 관계 적응이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이 친구들 간의 문제, 서로 간의 성격 차이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상대평가제 안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서로 타인을 같은 학으로만 볼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적응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교육부는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평가 항목에 성적 분포의 적절성 항목을 추가했고 대학들은 서둘러 상대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과 정부에 의해 주도된 대학의 자율성을 기업의 편의하려고 보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학도 사회에서 동떨어진 집단이 아니고 어떤 이의 말처럼 학생들이 졸업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여전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또한 여전히 대학의 학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학생들 간 경쟁만 치열해지고 학업 피로도 상승과 이기주의 만연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의식하여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성적 분포의 적절성 항목을 폐지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고 추가적인 부작용을 양산하는데 그 방법을 관습이란 이유로 끌어안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낮고